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직업이 직업상담사입니다. 저는 현재 직업상담사 근무한 지, 이 일을 한 지 20년 차예요. 직업상담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1기로 자격증을 따고 이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들이 직업상담사 따는 방법, 자격증을 따는 방법, 그러면 자격증을 준비하면 어디에 내가 취업이 가능한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직업상담사 과목이 5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오늘은 직업심리학 과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왜 그 과목들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회차 주제를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준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취업처는 어디고, 그러면 이 직업이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이것도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심리학 이론 개요랑 또 직업 선택도 발달 이론, 심리학의 이론이 많아요. 그리고 이 이론은 여기서 지금 이 자격증에 관련된 거를 알고 내가 자격증에 도전하시면 현장에서 직업상담사로 일하실 때 가장 많은 이론을 쓰는 게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랑 내가 현장에서 일할 때랑 이 이론을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핫한 게 뭐냐면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제도가 됐어요. 아마 2018년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시험은 40점 만점에 과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60점을 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각 과목에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해서 그 과목 만점에 5%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7급은 3% 가산한대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분들은 아마 9급 시험을 칠 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행정직의 고용노동부에 지금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직업상담 1급, 직업상담사 2급, 지금 이거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직이 있어요. 공무원으로 직업상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직업상담직으로 시험을 치실 때도 똑같이 최고 점수에 각 만점에 5%의 점수를 가산을 받고요. 여기도 7급은 3%만 가산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굉장히 핫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핫한 그 소식일 것 같고요. 그러면 직업상담사의 직무가 뭔가 사실 간단하게 설명은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한다면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직업상담사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취업 알선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취업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맞긴 맞는데요. 그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직자나 미취업자, 이들한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요. 취업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또 경력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구직 활동하는 방법들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조언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그 이론들 설명을 드릴 때 아마 여러 번의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현재 종사자가 어떻게 되는가? 여성 비율이 높아요. 30대에서 40대 근로자 비율이 높고요.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월급이 평균 200만 원 정도. 이거는 그 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그럼 어디를 할까요?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어렵사리 자격증을 땄는데 취업하는 곳이 어딜까? 일단 제일 먼저 취업할 수 있는 게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여기는 직업상담사 공무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시험을 치고. 그리고 기타 사무직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것도 아마 시험을 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최고로 많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업상담사들이 최고로 많아요. 그리고 시군 구청에 취업센터 있죠. 거기 취업 알선하는 팀들, 거기도 직업상담사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공공직업훈련기관에도 직업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는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상담이나 심리검사나 이런 거에 도움을 별로 못 받으세요. 그래서 경력 만드는 데는 조금 단일적으로 조금 도움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입직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공공직업훈련기관에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국방취업지원센터, 또 공공직업안전기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지원센터. 거기서 직업상담사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청소년, 노인 관련 단체나 대학교의 취업지원실,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취업지원실, 취업지원관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노인, 복지관에서도 직업상담이 이루어지고요. 또 특별한 여성, 경력단절, 또 청소년, 그리고 요새 많죠. 다문화. 다문화도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유료 직업 소개서, 그리고 고급 인력 알선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헤드헌팅 업체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냐 하면 민간 고용 서비스라고 부르는 회사들입니다. 여기도 엄청난 직업 상담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회사들이냐? 아마 많이들 알고 있는 그 주소가 있어요. 잡코리아, 인크루트, 리크루트. 여기를 민간 고용 서비스 회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IMF 이후에 만들어진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 파견 업체 등도 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유료 직업 속에서는 직업 상담사를 두어야 된다는 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 상담사들이 거기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그 다음에 전직지원, 퇴직지원. 다양한 데서 직업상담사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 전망이 어떨까? 이것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들어낸 자료고요. 앞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10년. 여기는 향후 10년간의 직업 전망을 정보를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10년 다소 증가할 거다. 2%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상담사 시험 응시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입니다. 여기도 2급과 1급이 있습니다. 2급은 응시 자격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고요. 직업상담사 1급은 제한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을 취득한 후에 해당 실무 2년 경력자가 있어야 되고요. 취득 안 하더라도 그 실무에 3년 이상 종사를 하면 1급 시험을 치실 수 있어요. 근데 1급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입직하기에는 2급이 굉장히 수월한 편에 속하죠. 그리고 큐넷이라는 주소 아시죠? 여기 가시면 자격에 관련된 모든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응시 조건이 뭐고 언제 시험을 치고 2급은 1년에 3회를 칩니다. 1급은 1년에 1번을 치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1회가 밀려서 1회, 2회가 같이 시험을 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직업상담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를 큐넷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일정이랑 과목이랑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직업상담사 시험 과목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시죠? 5과목 봅니다. 그런데 이게 통일성이 별로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는데 5과목입니다. 심리학, 상담학, 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 이렇게 5과목을 보는데 심리학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심리학 이론이 되어 있고 심리검사가 있어요. 상담학은 직업 상담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직업 정보론은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고 직업 분류, 산업 분류 이게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노동시장론은 고용 동향이나 미래 산업에 관련된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등 노동에 관련된 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5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 자격증을 따갖고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론은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험 치는 거랑 실제로 일할 때 따로 이론을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아, 나는 자격증만 딸 거야. 자격증만 땄으니까 심리학 이론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현장에서 심리학 이론을 씁니다. 이 심리학에는 이론을 갖고 쓰고 그다음에 검사를 써요. 그리고 상담학은 상담에 관련된 건데 여기서 뭐를 갖다 쓰느냐? 상담 기법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심리학 상담학은 심리 상담 전공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들이 조금은 수월한데 여기에 직업이 붙어 있어요. 직업 심리학, 직업 상담학.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요. 전공한 분들도. 그 다음이 직업정보론이에요. 직업정보론은 왜 우리가 이 시험을 봐야 되느냐. 직업정보론 말 그대로 정보입니다. 직업에 관련된 정보. 다른 사람들은 제가 직업상담사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직업을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모릅니다. 그래서 직업에 관련된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의 직업이 이 직업이 발전을 할 건가 아니면 없어질 건가 그것 때문에 직업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고 산업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산업이 발전이 되면 그 산업에 맞춰서 직업들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직업들이 생성이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하느냐. 네. 취업을 하고자 오는 사람들. 여기서 제가 이제 구직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구직자라고도 표현을 하거나 내담자라고도 표현을 할 거예요. 구직자들한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대다수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바로 here and now 지금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은 앞으로의 직업을 선택하는 그거를 진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직업 세계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보가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이 직업이 사양길에 접어드는가. 그래서 직업 정보를 배워야 되고요. 노동시장론을 왜 배우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거고 고용 동향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 흐름을 알아야 같이 맞물립니다. 직업들하고 산업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직업정보론과 노동시장론은 어디서 굉장히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을 우리가 진로 상담을 한다고 해요. 진로 상담을 하면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에서 흥미 검사를 해서 그 흥미에 맞는 대학교 4학년을 따지고 보면 흥미에 맞는 전공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럼 대학에서 뭐를 만드느냐?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요. 이론을 배워서. 그런 능력을 만듭니다. 그 능력을 만든 걸 갖고 노동시장으로 들어가서 역량으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중심으로 진로 상담을 할 때 이들이 지금 몇 년 후에 노동시장에 들어가느냐. 대학교 4학년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고 요새 4학년에 졸업하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길면 7학년, 8학년. 그러면 현 시점에서 10년이나 7년 내지 10년 사이에 노동시장에 들어가요. 여학생들도. 그래서 직업정보론과 노동시장이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가 10년 후에 7년 내지 8년, 10년 후에 직업이 어떤 변화를 가질 거고 그러면 고용 동향이 어떤 흐름으로 갈 거고 미래 산업들이 어떤 게 나올 건가 이거를 알아야 저희가 직업 상담을 해요. 진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심리 상담은 같은 거로 묶을 수 있지만 정보론하고 노동시장론은 전공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직업 상담사 공부가 어렵다는 이유가 이렇게 5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노동관계법. 이 노동관계법은 왜 그러느냐? 우리 근로자잖아요.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할 때 최저임금이 얼마고 시급이 얼마고 그런 얘기 다 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좀 똑똑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너 나가 이러면 우리한테 한 달 급여를 줘야 됩니다. 이것도 노동관계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상담할 때 그런 얘기들을 다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5과목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렵고 또 그 전공한 분들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직업정보라고 노동시장론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심리학 상담원 같은 경우는 전체를 이해하면 괜찮은데 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은 거의 외워야 되는 형편이라서 조금 새로운 이론이라 제가 어렵다고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도 1차와 2차가 있어요. 2차에는 주관식입니다. 1차는 객관식이지만 여기는 심리학, 상담학, 정보론 이 세 가지를 시험을 봐요. 노동시장론하고 노동관계법은 빠집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시험은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격증 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우리 직업상담사는 산업기사입니다. 그래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 기초, 이론 또는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 기술 및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가 안 한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맞으면 우리가 합격을 하는 거고. 필기시험은 객관식이고 사지 태기령입니다. 근데 여기는 과락이 있어요. 과목당 20문항이라서 100문제를 갖고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과목당 40점 이하면 떨어져요. 안 돼요. 평균이 60점이 넘더라도 한 과목이 과락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과목이 평균 60점이 돼야 돼요. 5과목을 다 합쳐서.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강의할 때 매번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우리 퍼펙트하게 붙어야 된다고. 몇 점으로 붙어야 되느냐? 딱 60점에 붙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 이거 뭐 70점, 80점 받는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붙기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매번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실기시험은 주관식이고요. 1차 시험은 굉장히 우리가 치기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급하면 뭐만 하느냐? 기출문제만 위주로 봐요. 급하면. 그런데 2차는 실기라서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라서 이거는 과락은 없어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고요. 한 18문제가 나오는데 평균 심리학이 7개나 8개, 상담학이 6개나 7개, 정보론이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18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기에서는 뭐를 묻느냐? 이론에 대한 걸 물어요. 그래서 필기시험에서 내가 기출문제만 그걸 가지고 답만 외우면 2차 시험 한자도 묻습니다. 이론은 잘 몰라요. 그냥 이거 이 답이야, 이 답이야, 이 답이야. 급하니까. 그래서 붙을 수 있는데 2차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론을 모르니까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2급 강의할 때 그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기출 문제만 풀어서 1차에 합격을 했는데 2차는 한자도 못 쓰고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1차 공부할 때 2차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그거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직업상담사 자격증 합격 전략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 서점에 가면 직업상담사에 관련된 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기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책들은 기출 문제만 또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급하니까 기출 문제만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이 얘기예요. 1차 이론 공부 시 기출 문제만 풀이를 하면 2차 실기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해요. 특히 상담학 심리학은 이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론에 대한 질문이라서 내가 이 문제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만 체크를 했다가는 정말 한자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쓰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상담학 심리학은 이론 전체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울 거는 외우고. 그래서 제가 매번 강의할 때 하는 얘기가 심리학이나 상담학 두 개는 이해를 하고 나머지 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법은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심리학과 상담학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내가 구직자가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취업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직업을 선택해주고 선택한 진로 선택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건가. 이걸 시나리오를 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상담학과 심리학은 우리가 접하지 않은 이론이라서 되게 어렵고요. 거기 전공하신 분들도 앞에 직업이 붙었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쭉 읽고 이해하고, 쭉 읽고 이해하고. 까다로운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번 읽으면서 외우고 작성하고 이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상담학 심리학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공부를 하셔서 크게 읽고 그 다음에 모르면 또 읽고 이런 식으로 좁혀나가야지 그냥 이론 나온 거 줄줄이 읽고 아 이거 외울 거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학 같은 곳에서는 상담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저것만 외워요. 앞에 그 글씨만 외워서 그걸 갖고 달달달 외우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걸 풀어서 쓰는데 시험을 치고 오신 분이 그래요. 그거마저도 생각이 안 나서 못 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 기출문제를 풀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대신 이론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수없이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 직업상담은 순수한 직업상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뭐가 있느냐? 인생상담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결혼보다는 직업에 우리가 더 급하죠. 그러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여태껏 살아온 게 나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직업 상담할 때 보면 대다수가 본인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심리 상담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밀접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자꾸만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 번 읽고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를 본인들이 요 부분은 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공부하시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심리학과 상담학에 학자들이 엄청 나와요. 상담학에서 나온 학자가 심리학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학자가 다른 줄 알아요. 근데 같은 학자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는 상담학으로 얘기를 하고 하나는 심리학에서 이론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는 항상 도표를 만들려고 해요. 학자들의 도표를. 그래서 겹치는 학자들. 학자들을 아마 만들어 보면 20명 이상의 학자들이 나와요. 그럼 이들이 내놓은 이론 그리고 이 이론을 갖고 어떤 심리 검사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여기서 내놓은 상담 기법은 뭐냐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으시면 아마 이렇게 줄이 잡혀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처음에 맞닥뜨릴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학자가 이 학자 같고 저 학자가 저 학자 같고 왜 그러냐 이론도 많은 데다가 그 이론을 만들어내는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만들어내면 나름 줄기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강의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니까 들으시면 팁으로 좀 만들어서 하시면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 상담학에 나오는 학자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보론이나 노동시장 노동법은 어차피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보론에 제일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게 직업분류하고 산업분류예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직업분류와 산업분류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교재에 있는 그 문장이 통으로 나와요. 다. 그리고 한두 개의 단어를 바꿉니다.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일이 다 못 외우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때는 기출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요 단어를 바꿨구나. 그러면 요거를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대단히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5과목이. 그래서 직업상담사가 다루는 게 많아요. 제가 다루는 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합격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직업심리학이 지금 5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 직업 심리 검사, 직무 분석 이론,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 직업과 스트레스 이렇게 5챕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발달 이론, 직업 선택 이론 및 발달 이론과 직업 심리 검사입니다. 이게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직무 분석, 경력 개발. 왜 그러냐? 우리는 직업 상담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경력 개발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 있고요. 예,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정년을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지 많으세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근래 건 아니지만 2015년, 16년, 17년에 몇 살까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2번째로 71.1세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년 이후에 몇 년을 더 일을 하는 거예요. 55세에서 그죠? 15년 내지 20년 이상을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 개발은 필요하고요. 경력 개발이 더욱더 필요한 거는 2020년 5월 달에 그 전직 지원에 관련된 거를 법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지금 정년퇴직하는 분들한테 16시간 강의를 해주든지 상담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2의 직업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거를 저희가 경력 개발까지 상담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직업과 스트레스는 왜 나오느냐? 우리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직에 들어가면 사람과 더불어서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상담을 하냐 하면 전직 지원, 그다음에 퇴직 지원까지 상담을 하고요. 직업 적응까지 상담을 합니다. 실제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둬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갈등 때문에 와요. 사람과의 갈등, 조직과의 갈등. 그래서 예, 직업과 스트레스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물론 저희도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우리는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완전하게 해결은 아니지만 처치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상담학에서 직업 상담사가 하는 일을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직업심리학은 이렇게 5개의 챕터로 지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특성 요인 이론이에요. 이거는 현장에서 저희가 쓰는 이론입니다. 현장에 쓰는 이론인데 여기 이제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이 뭐냐 하면 볼까요? 특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를 우리가 개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저 사람은 다른 특질을 갖고 있다고 하거나 성격이 좀 다르다고 표현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재적 자, 외재적 자를 갖고 있어요. 외재적 자는 지금 보는 저예요. 예, 안경 끼고 키도 작고 이런 게 외재적 자고 내재적 자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 욕구 등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재적 자라고 하고 이게 우리는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특성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사람한테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타당하게 측정될 수가 있어요. 뭘 갖고 측정을 하느냐? 그게 바로 심리검사입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는 상담도 잘해야 되지만 검사를 잘 다뤄야 돼요. 그리고 이 특성 요인 이론으로 현장에서 일을 해요. 이 특성 요인 이론이 모든 구직자나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심리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가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다면 내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면 직업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에서도. 그러면 직업 상담사에서 요구하는 특성이 뭘까요? 직업 상담에서 요구하는 거. 첫 번째는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하는 기법이 있어야 될 거고요. 심리 검사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직업 상담사란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거를 제가 지금 특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바꿔서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특성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이 어느 정도 맞으면, 그죠? 그럼 내가 들어가서 일하기가 수월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직업은 그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작업자를 요구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요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직업상담사에서 요구하는 상담 기법을 아직 신규입직자라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실무 같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상담 기법도 배우고 그리고 검사도 다룰 줄 알고 그러면 들어가야죠.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예, 그리고 진로 선택은 직접적인 인지 과정이므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 예, 인지적인 과정이죠. 아, 이게 나한테 맞아, 저게 나한테 맞아. 이렇게 해서 서로 짝을 져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가설을 갖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특성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이 잘 맞을수록 직업 세계나 노동시장에서 만족도도 커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시험 공부, 직업상담사 자격증 공부 따로 하고 현장에서 일할 때 따로 일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특성 요인 이론을 갖고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로 일하는 선생님들 제가 향상교육을 하는데 매번 물어봐요. 강의 시작할 때. 현장에서 지금 어떤 프로세스로 직업 상담을 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이론이냐. 그러면 한 20명, 25명 중에 한두 명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자격증 공부랑 일하는 거랑 따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자격증을 준비하겠다 하면 특성 요인 이론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론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게 중요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더 드릴 겁니다. 제가 그 온라인 상담도 하고 오프라인 상담을 해요. 온라인 상담에 대다수가 뭐가 들어오냐. 저는 지금 이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업이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흥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특성이 이 직업 요인과 안 맞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노동시장에 입직하는 구직자. 저는 도대체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온라인 상담이 들어오면 저는 거의 답이 똑같아요. 무슨 답을 하느냐? 이 특성 요인 이론 답을 써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직업 세계가 어떻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 후에 그 직업들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뭔가 이런 걸 찾아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나 구직자들 대부분 직업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나의 특성이 뭔지 모르고 나한테 맞는 직업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론을 갖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캡플러스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집단은 15명이나 18명, 20명은 너무 많고요. 모여서 우리는 구조화된 집단 프로그램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회기마다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주제에 맞게끔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이 특성 요인 이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날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둘째 날은 직업이 어떻고, 셋째 날은 그거랑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뭐가 되느냐, 구직기술이라고 합니다. 구직기술이 뭐냐 하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이 세 가지를 구직기술이라고 하고요.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구직기술이라고 하면 이게 뭐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구직기술을 통과를 못하면 노동시장에 못 들어갑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이것도 우리가 컨설팅을 해야 돼요. 직업상담사가. 그래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특성요인 이론은 제가 이거 설명을 길게 드리는 거는 이 이론을 갖고 현장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흥미가 뭐고,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면 현재 내가 전공이 맞는 전공을 하는가, 이것부터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특성요인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가설이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이 네 가지, 자기의 특성, 그거를 자기 이해라고 해요. 그래서 파슨스 직업지도의 아버지, 그래서 직업에 관련된 거는 파슨스라는 학자가 만들어냈는데, 이 파슨스의 학자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합니다. 직업지도의 아버지는 다음 중 어느 학자냐. 그리고 1차에서는 학자 이름을 되게 많이 물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상담학과, 심리학에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또 학자를 굉장히 많이 물어요. 특성요인 이론은 누구 이론이냐. 네, 이렇게 질문 던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해는 내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 등 개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직업세계 이해가 아까 말씀드린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럼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나 직업상담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보상, 승진, 미래 전망 등 이런 거에 관련된 직업 정보들을 이해하고, 이 직업은 내가 지금 선택해서 5년이나 10년쯤에 없어질 수도 있어. 이런 걸 알아보고 과학적 조언은 의사결정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특성들하고 이 직업세계랑 서로 비교해서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잘 맞는가,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요인 이론은 직업상담의 가장 기본이고요. 특성요인 이론에서 또 쓰는 게 뭐냐 하면 심리검사입니다. 자기 이해에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 이거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낸다고 했었죠. 이게 심리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심리검사와 내가 이론을 갖고 상담을 하면서 심리검사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그래서 특성요인 이론은 가장 지금 현장에서 잘 쓰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직업상담사로 자격증을 갖고 들어간다 하면은 특성요인 이론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 심리학의 이 이론의 몇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장에서도 이 이론을 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이론 중에 첫 번째 이론이에요. 특성요인 이론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가정이 있어요. 이거는 2차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양면에 잠재력을 모두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그렇죠. 우리 선과 악을 다 갖고 있죠. 그럼 선을 실현하는 데는 본인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또 선한 생활의 결정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선의 본질은 자의 완전한 실현이다. 세계관은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 5번이 특성요인 이론의 특성에 관련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가정, 이거에 대해서 2차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거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시거든요. 달달달 외우면 못 외우세요.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과 악의 양면의 잠재력을 갖고 있고, 또 선을 실현하는 데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또 자기 자신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후에 외우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특성 요인의 기출 문제들이 어떤 건가 제가 예시를 한두 개 넣었어요. 1차 기출에는 이렇게 나와요. 직업 발달에 관한 특성 요인의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케인과 위너의 등이 내린 결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1차 시험을 칠 때도 문제를 먼저 읽고, 제가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일단 여러 번 읽어서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게 특성 요인 이론이면 기본적으로 3가지는 머릿속에 들어 있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이 있고 이걸 잘 결정을 하면 노동시장에 성공한다는 얘기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읽고 바로 지문을 읽으시지 말고요. 이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이 이론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보여요, 답이. 그럼 머릿속에 특성과 요인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1번이 뭐예요? 네. 고유한 특성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는 개인의 얘기야.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은 직선적인 과정이며 연결이 가능하다. 아까 인지 과정이라고 표현됐어요. 이게 왜 직선적인 과정이냐 하면 특성과 요인을 갖고 비교 분석해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돌아서 결정을 하거나 아니에요. 직선으로 결정하는 거죠. 여기 갖고 있는 거, 여기서 내놓는 거, 이거랑 서로 잘 맞는 걸 갖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그 얘기 있죠. 이런 것들이 특성과 직업 간에 상관이 높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3번이 이거는 특성 요인 일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환경이나 이런 거 좌우되지 않아요.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나온 기출문제라 지금 설명을 길게 드렸어요. 그 다음에 2차는 이렇게 나와요.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 중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과정을 3가지만 실수요. 아까 인간 본성 5가지를 제가 읽어드렸죠. 그거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3개를 써라. 그럼 5개 기억 중에 3개를 작성하시면 돼요. 제가 되게 쉬운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그런 어려움은 없으세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직업상담사 2급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1차는 그냥 그 기출문제 위주로 보고 2차를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고 그래야지만 2차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번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제가 2차 시험 문제 작성하는데 빈 공간이 없더라고요. 주관식이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제는 붙었나 보다. 그래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1차만 갖고 공부하시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1, 2차 이해하고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이 홀랜드 이론이에요. 이것도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라 알고 계셔야 되고요. 홀랜드에 관련된 거는 이론만이 있는 게 아니고 심리검사의 흥미검사가 홀랜드 이론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나중에 이제 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이 나올 텐데 거기는 홀랜드 이론을 갖고 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검사가 직업선호도 검사 L형입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과 홀랜드 이론 2-3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하실 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는 게 나중에라도 내가 현장에 가셨을 때 바로바로 꺼내서 쓰실 수 있어요. 홀랜드는 인성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흥미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홀랜드 이론에서는 직업에 대한 흥미는 성격 부분이라고 봐서 직업적 흥미에 대한 설명은 개인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1번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 이론으로 질문을 던질 때도 있고요. 흥미 이론으로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을 유형론에 초점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형론은 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유형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6가지 중에 하나는 유사하고 또 비슷한 행동이나 특성이 잘 보이고 환경도 그 사람에 대해서 비슷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홀랜드의 인성 이론에는 성격, 흥미, 환경 3개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그런 성격이면 그런 흥미를 갖고 있고 그런 흥미가 있으면 그런 환경을 좋아한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어 놓은 게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을 제시함이라고 해놓은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홀랜드는 이해도 이해지만 좀 외울 게 있어요. 육각형의 유형론.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6가지 유형인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간습형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영어 앞에 글자를 따서 우리가 리아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리고 현실형 R, 예술형, 탐구형 I 이런 식으로 같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육각형 그림에 리아색을 그려보시고 해보시면 됩니다. 뒷부분에 육각형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한데 예, 환경에도 똑같아요. 탐구형, 예술형, 현실형, 사회형. 예, 6가지가 분류가 있고 그 환경에 그 성격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런 환경을 좋아하죠. 굉장히 조용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시끄럽고 항상 뛰어다니고 그런 데 가서 일하라면 일하겠어요? 못해요. 조용한 데 가서 일해야죠. 그래서 그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런 흥미를 갖고 있고 그런 환경으로 찾아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활용하고 태도나 가치를 나타내며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조용하면 조용한 곳, 아니면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거. 그리고 난 연구하는 게 좋다. 그럼 연구하는 조용한 데로 가야 되고 그런 환경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 얘기는 홀랜드 이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에 관련된 이론이 2개 있는데 하나는 홀랜드는 내가 그런 환경이 있는 쪽에 가서 일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고 하나는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그거는 내가 직업을 찾아가서 그 조직에 들어갔을 때 환경, 이 2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태어나면 일단 환경 2개가 정해집니다. 예, 선택 못 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어느 부모의 자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환경과 학습이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 다음부터의 나의 환경은 내가 선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학생 신분이 되죠. 그리고 학교를 끝나면 직업인이 돼요. 그럼 직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면 이제 결혼을 하고 배우자 역할을 하고 부모 역할을 하고 애를 낳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 사회인으로서 그 자리를 내놓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학습이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래서 지금 성격과 환경이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다. 무시 못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했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이게 굉장히 영향력을 주죠. 예, 그래서 홀랜드 이론에서는 성격, 흥미, 환경 이 3가지가 항상 붙어 다녀요.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격 유형도 6가지. 그러면 현실형은 뭐냐? 몸으로 하는 현장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기계 만지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는 엔지니어, 기계 만지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고요. 여기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해요. 탐구형은 연구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대신에 내향성들이 많기 때문에 설득과 리더십이 좀 부족합니다. 예술형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창의성이 있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갖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예술가 쪽이 예술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형이에요. 사회형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상담, 기계 만지는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직업상담사도 사회형이에요.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회형이고요. 사람과 더불어서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를 요구하는가? 대다수가 이 사회형들은 내 입장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고 상대편 입장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라서 내 입장에서 서비스하는 분들은 사회형 쪽에 하는 일들이 조금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진취형이에요. 예, 남을 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취형들은 대다수가 외향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설득이에요. 남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경영자나 영업. 예. 대신에 이제 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 조용히 앉아서 연구해라 못합니다. 좀이 쑤셔서. 그래서 진취형들이 그런 형들이고, 관습형은 관리자입니다. 관습형은. 잘 짜여진 구조에서 일을 하는데 이들은 기록하거나 또 정리하거나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들이 회계사, 공무원, 은행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틀리지 말아야 돼요.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고. 그래서 관리자들이 관습형들이 많아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업무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 관습형들이 어디를 많이 가 있느냐? 예술형에 많이 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는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6가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홀랜드 인성 이론에 6가지 육각형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업 선호도 검사라는 그쪽에 보시면 이 육각형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대각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예. R하고 I까지 붙어 있으면 흥미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보고요. 예술형, 사회형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런데 탐구형과 진취형 대각으로 있으면 갈등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술을 하고자 들어갔는데 만약에 관습형에 흥미가 나왔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이런 갈등이에요. 직업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그래서 이 육각형 그림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 1, 2차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림이고 질문입니다. 그래서 홀랜드의 5개 주요 개념이 있어요. 일관성은 뭐냐 하면 육각형이 서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까 리아색에서 R하고 I가 붙어 있으면 흥미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C하고 A는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흥미가 서로 갈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개념 5가지도 2차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변별성은요, 점수가 높은 거하고 낮은 거에 변별이 있다는 거죠. 이쪽은 이 흥미가 좋고 저쪽은 이 흥미가 싫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변별성이 없으면 이 사람의 흥미를 못 찾아내요. 변별성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일치성입니다. 이거는 환경이에요. 내가 그런 환경을 좋아한다. 탐구형이면 탐구형의 환경이 가장 적합하고. 그래서 여기 환경에 관한 거. 그 다음에 4번째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뭐냐 하면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화에서 나 정체성이 흔들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뭐냐 하면 내가 목표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놓은 얘기는 그 목적이면서 나의 흥미, 적성, 가치관 이거를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요 개념 마지막에 계측성은 육각형 모형에서 흥미 유형과 환경 유형 간의 거리, 그들의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육각형 그림에서 옆에 흥미가 서로 발달되어 있는 거는 길이가 짧아요. 길이가 짧은데 그 속에는 닮은 꼴들이 엄청난 점을 갖고 있는데, 아까 대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대각은 거리가 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수많은 닮은 꼴이 있어서 거리가 길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는 닮은 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홀랜드 인성 이론에 5개 주요 개념을 써라라고 하면 5개를 다 쓰라고 하진 않고요. 3개 내지 4개를 써라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기출 문제예요. 사례 A에서 해당되는 홀랜드의 직업 성격 유형은 A는 볼까요? 분명하고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하며 체계적으로 기계를 조작하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성격은 솔직하고 말이 적으며 고집이 있는 편이고 단순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기계를 조작하는 활동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뭘까요? R입니다. R은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흥미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돼 있어요. 예, 흥미검사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또 심리검사에서는 정서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검사를 활용하지 말아요. 흥미검사만 아니에요. 다른 검사도. 그리고 흥미검사는 진로 분야의 내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분야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성 요인이죠.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우리 특성 요인 이론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내담자의 능력, 가치, 고용 가능성 등 의사결정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직업 흥미검사는 진로 분야의 내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분야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해 정보도 제공해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 2차 문제예요. 2차 문제 이렇게 나와요. 성격력 6가지에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러면 리아색 6가지를 갖다가 작성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첫 시간에 직업상담사가 되는 길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심리학 이론의 특성 요인 이론과 홀랜드 이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나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차에는 직업 적응 이론과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직업 적응 이론과 진로 발달 이론도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론이라 이것도 아마 좀 공부를 하셔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